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 124명, 카나가와 61명, 치바 36명, 오사카 70명, 홋카이도 41명, 오키나와 3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9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7,220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7,93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2명, 홋카이도, 치바, 오사카,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2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73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2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70대까지의 남녀 12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1명으로 전체의 약 49%, 40대에서 50대는 총 32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24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와 80대 남성 각각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28명, 입원 환자는 35명 증가한 98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33명, 누적 사망자 수는 447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날 새로 12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며 지금까지 도쿄 도내 코로나19 감염자가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이었지만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는 약 2개월이었습니다. 감염자의 증가 페이스는 여름철 피크 때에 비해 완만한 편이었지만 도쿄는 고우트 등으로 외출할 기회가 많거나 추위로 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까지 이상의 감염 예방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보수이익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며 노골적 우익 행보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자민당의 보수 성향 의원 연맹인 창생일본이 활동을 재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당내 파벌을 초월하는 창생일본은 2012년 총재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승리를 뒷받침하기도 하였으며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거의 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생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퇴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25일 그 첫 움직임으로 아베 전 총리를 위로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과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조회장, 후리야 케이지 전 국가공안위원장, 이나다 토모미 전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베 전 총리가 강사 역할을 맡는 연구회 개최 등 향후 활동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창생일본의 한 간부는 스가 총리가 국가관을 나타내기 전에 디지털청 설치 등 정책을 단품 요리처럼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 당내에서 국가관을 중시하는 활동도 필요해졌다라며 활동 재개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당내 다른 보수계 모임에서의 러브콜도 잇따라 연계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퇴임 이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2차례나 참배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의 왜곡을 강조하는 등 우익을 결집하기 위한 보수 우익 본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2명으로 압축된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 조유엘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후보인 유 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본 측은 가까운 시일 내 WTO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며 WTO는 각 회원국의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청취한 뒤 11월 초까지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핵무기 보유 및 사용 등을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한 나라가 50개국에 이르러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 NGO 핵무기 폐기 운동에 따르면 23일까지 49개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온두라스가 조약에 추가로 서명하면서 이를 비준한 국가가 50개국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90일 뒤인 내년 1월 22일에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준한 국가들은 조약의 발효로 인해 핵무기 폐지의 기운이 높아지며 핵 보유국에 대한 군축을 촉구하는 압력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핵폭격 피해국인 일본도 이에 참가하지 않으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효성에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전쟁 중 피폭의 피해를 받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의 한편 향후 과제에 대한 목소리도 내었습니다. 喜びの方向性は見えたけどもまだ道のりは遠い。核兵器を持っている国、核の傘にある国々がそれに真摯に参加して廃絶する方向に向けての具体的な議論をですね進めていこうじゃ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合意が地球規模でできたと。 히로시마의 마츠이 시장은 이번 결정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며 정부에 대해 조약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被爆75年という節目の年であり、被爆者の存命のうちに核兵器廃絶を実現したいと。しかし、ここがゴールではありません。この条約の実効性をさらに高めるためには、核保有国をはじめ、多くの国々がこの条約に参加する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 또한 나가사키의 타우에 시장은 안보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입장인데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이 조약에 서명 비준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지급한 전국민 일률 10만엔의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저축이 늘어나 소비 자극의 효과는 한정적이었다고 발언한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투채널의 창립자 니시무라 히로유키 씨가 의문을 나타내며 비판하였습니다. この夏一人10万というのがコロナ対策の一環としてなされましたが、当然貯金が減るのかと思ったらとんでもない、その分だけ貯金が増えました。全然金には困っている方の数は少ない。ゼロじゃありませんよ。困っておら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しかし現実問題、預金、貯金が増えました。 이러한 아소 부총리의 회의적 목소리에 니시무라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계 지원이 목적인 10만엔의 특별 보조금, 끝없는 코로나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조금씩 가계에 쓰는 게 서민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10만엔을 금방 다 써버리는 것은 생활 불안이 없는 가정이라고 하며 다 써버리는 사람이 많았다면 봐, 가계에 사용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겠죠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03회 임시국회가 26일 소집되어 스가 총리의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한 내각을 내건 규제개혁 등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국회는 스가 총리의 첫 국회 대비로 회기는 12월 5일 41일간입니다. 26일은 1항이 참석하여 개회식이 진행된 후 중참양원 본회의에서 스가 총리의 첫 소신 표명 연설이 진행됩니다.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한 내각과 같은 행정의 종적 관계를 타파하고 규제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감염을 막고 사회경제활동을 재개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 제로로 할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일간 총리의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대표 질문이 중참 양원에서 열립니다. 임시국회에서 여당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확보에 관한 법안과 일본과 영국의 EPA, 경제연계협정의 승인을 요구하는 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생각입니다. 한편 야당 측은 코로나19 대책이나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자세와 함께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6명을 최근 스가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회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까지 1년을 남기고 있어 해산 총선거도 주목되는 여야의 논쟁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약 65만에서 75만 명의 4개의 특별구로 분할하는 도시 조정안인 오사카 도 구상의 주민투표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일 투 개표인 오사카 도구상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44%, 반대가 41%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실시 확정된 직후인 9월 초의 전에 조사에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34%로 14%포인트의 격차를 보여주었으나 이번에는 찬성이 4%포인트 감소하고 반대가 7%포인트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일본 유신회를 지지하는 층은 90%가 찬성하였으나 자민 공명 양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넘어 지난번 조사보다 반대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크게와 다소를 합해 84%,
투표에 가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반드시와 가급적을 합해 95%로 지난번 조사보다 증가하여 투표율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운용에 대해 다르기 때문에 전국 공통의 룰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은 현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조례의 수를 2,000개의 문제라고도 불리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다른 공립병원 사이에서 환자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재난구호 등에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지는 케이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전국 공통의 룰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룰의 책정에 있어서는 LGBT로 불리는 성적 소수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보호 조치 등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대응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화를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사회의 디지털화가 향후 한층 더 진전되는 것을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행정 절차나 인터넷 뱅킹 등의 이용 방법을 배우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총무성이 10월부터 실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의 확정 신고, 온라인 진료 신청, 인터넷 뱅킹 등의 이용 방법이나 조작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총무성은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국 약 1000개소에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향후 행정이나 기업에서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총무성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